하나뿐인 아들과 어머니 셋. 옛날 어느 곳에 100여 가구가 사는 큰 시골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 중앙에 자리 잡은 커다란 기와집에는 한 부유한 가문이 살고 있었지요. 이 집안의 주인은 강부자로 아들 삼형제를 두고 있었는데 재산도 넉넉하고 가문의 명성도 높아서 마을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고 있었습니다. 흐뭇하구나. 내 아들 삼형제가 모두 이렇게 건강하고 똑똑한데다. 부모 말도 잘 듣고 이웃 어른들도 공경할 줄 아니. 정말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이 마을에서 우리만큼 복받은 집이 또 있을까? 여보, 너무 자랑하시면 하늘이 시샘할까 걱정됩니다. 겸손해야지요. 아이고, 당신은 걱정이 너무 많아. 이런 자식들을 두고 어찌 자랑하지 않을 수 있겠소. 세월이 흘러 강부자의 아들들이 장성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여기저기에서 혼담이 들어왔고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자리로만 고르고 골라 기분 좋게 삼형제 모두를 혼인시켰습니다.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모두 좋은 집안의 규수들과 짝을 지어 강부자는 화목한 대가족을 이루고 살았지요. 그런데 세상 일이란 것이 어찌 사람 뜻대로만 되겠습니까? 어느 무더운 여름, 갑자기 이 집안에 불운이 찾아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전염병처럼 먼저 큰아들이 고열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얼굴이 너무 벌겋네요. 괜찮소. 조금 열이 나는 것 같지만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 둘째와 셋째까지 같은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온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지요. 아니, 여보, 이게 무슨 일이에요? 우리 애들이 모두. 의원을 불러. 어서. 하지만 당시의 의술로는 어찌할 도리가 없었나 봅니다. 거짓말처럼 생떼 같은 아들 삼형제가 며칠 사이를 두고 이름 모를 병으로 모두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었지요. 어머님, 이게 꿈이겠지요? 제발, 제발 꿈이라고 해주세요. 남편을 잃은 새 며느리는 하루아침에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맏며느리만 어린 아들 하나를 두고 있을 뿐 둘째 며느리와 셋째 며느리에게는 아직 자식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형님, 저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아이라도 있었다면 좋으련만. 그러게 말입니다. 자식도 없는 우리가 무슨 낙으로 살아간단 말입니까? 나도 참 막막하네. 하지만 우리 아들 귀남이가 있지 않는가. 귀남이를 자네들 자식이라 생각하게. 귀남이에게도 자네들을 어머니로 섬기라 가르치겠네. 우리 다 같이 귀남이만큼은 건강하게 잘 키워내세. 네, 형님. 귀남이가 자라서 장가를 가고 자손을 많이 낳기를 바라야지요. 그래, 자네 말이 맞네. 자네들도 귀남이의 자손을 양자로 삼아 대를 이어야지. 그러니 다들 기운들 내시게. 예, 큰형님 걱정 마세요. 저희도 이제 귀남이 어미입니다. 사실 그 시절에는 여인의 재혼이라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한번 시집온 여자는 죽어서도 그 집 귀신이 되어야 했지요. 아무리 남편이 죽었다 해도 다른 곳으로 시집 갈 수 없었습니다. 결국 둘째와 셋째 며느리는 맏며느리의 아들, 그러니까 귀남이가 장성하여 혼인을 하고 자식을 많이 낳게 되면 그 중에서 하나씩을 양자로 들여 각자의 대를 이어가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당시 자식 없는 과부들이 가문에 남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지요. 참으로 기구한 여인들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이 집안의 비운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대를 이을 남자들이 모두 세상을 떠난 후 집안의 가세는 점점 기울어져 갔고
자식을 한꺼번에 잃고 시름에 잠겨 살던 강부자 부부마저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한때 마을에서 가장 부유하고 부러움을 샀던 대가문이 이제는 새 과부와 어린 아들 하나만 남게 된 것이지요. 세월이 흘러 집안의 유일한 희망인 귀남이가 장성했습니다. 어머니, 작은 어머니들, 저도 이제 다 컸으니 가장으로서 집안을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 아버지를 닮아 의젓하구나. 정말 든든하구나. 아버지들이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다. 그래, 우리가 얼마나 이날만을 기다렸는지 모른다. 그런데 하늘은 이 불쌍한 여인들에게 또 다른 시련을 주었습니다. 마님들 큰일 났습니다. 도련님이 군대에 징집되셨습니다요. 뭐라고? 우리 귀남이가? 예, 그것이 평소 같으면 독자는 군역에서 면제되거나 군포한 필만 내면 되는 법인데 이번에는 다르답니다. 오랑캐가 쳐들어온다는 소문에 나라에서 군인의 수를 늘리려고 독자든 뭐든 가리지 않고 모두 징집한다네요. 독자도 데려간다니. 이제 정말 어떻게 한단 말이냐. 맏며느리는 곧 까무라칠 것만 같았습니다. 그야말로 청천벽력이었지요. 집안에 유일하게 대를 이을 아들이 군역으로 끌려간다니. 둘째와 셋째 며느리도 눈물을 흘리며 절망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한단 말입니까? 형님, 맞습니다, 큰형님. 그나마 귀남이라도 있어서 저희는 희망을 품고 살았는데 그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지는 것 같아요. 며칠 후 귀남이가 군영으로 출발해야 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귀남이는 어머니와 두 작은 어머니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니, 작은 어머니들, 죄송합니다. 아니야, 우리 아들. 이게 네 잘못이 아니지. 귀남아, 빨리 돌아오거라. 우리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 몸 조심하고 제발 건강히 돌아와. 새 과부는 아들의 손을 잡고 통곡했지만 이미 관군들이 기다리고 있어 어쩔 수 없이 보내야 했지요. 아들이 관군들에게 끌려가는 모습을 지켜본 새 과부는 정신을 잃고 미친 듯이 울부짖었습니다. 한편 그 무렵 남쪽 어느 시골에서 한양에 볼 일이 있어 길을 떠난 한 선비가 있었습니다. 선비가 고개를 넘어 마을로 들어서는데 마을 한가운데서 서글픈 여인의 곡성이 들려왔습니다. 아니, 이건 또 뭔 소리지? 무슨 사연이 있어? 이리 애달프게 우는가? 궁금해진 선비는 마을 어귀에 있는 주막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때마침 늦은 봄이라 날씨도 따뜻했고 긴 여정으로 쌓인 피로도 풀 겸 잠깐 쉬어가기로 했지요. 주모. 계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길이 멀어 목이 마르니 술 한 잔 주시오. 그리고 간단히 집어먹을 안주도 좀. 그러세요. 금세 갖다 드리겠습니다. 술을 마시며 선비가 주모에게 물었습니다. 이 마을 안에서 곡성이 들리던데 어디 상가가 났습니까? 아주 애달프게 우는 소리가 나던데요. 그게 상가는 아닌데 하여튼 그 집에 난리도 큰 난리가 나서 그렇습니다. 난리라니요. 그 난리가 뭔 난리인지 좀 자세히 가르쳐 주시오. 이렇게 슬프게 우는 소리는 평생 처음 들어보는군요. 주모는 긴 한숨을 내쉬며 이야기를 시작했지요. 전에는 저 집이 이 마을에서 가장 명망 있는 집안이었습니다. 강부자라고 하는 분이 재산도 아주 많았고 또 아주 잘난 아들 삼형제를 두었었지요. 아들들을 모두 좋은 혼처에 장가들이고 참 잘 살았는데 누가
부러워하지 않을 사람이 없었지요. 그런데 갑자기 그 집에 불운이 찾아들어서 불운? 어떤 불운이 찾아들었다는 거요? 아들 삼형제가 모두 병으로 가버렸습니다. 저 멀리 저 세상으로요. 그것도 한꺼번에 말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얼마 안 가서는 강부자 부부까지 세상을 떴지 뭡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슬피 울었던 게로군요. 아니, 그게 다가 아닙니다. 맏며느리만 아들 하나를 두고 있고 나머지 두 며느리는 자식이 없어서 세 며느리가 그 아들 하나만 보고 살았는데 글쎄 장성하자마자 이번에 군대에 징집되어 갔습니다. 독자인데도 징집을 했다는 말이요. 요즘에는 나라 사정이 어려워서 독자고 뭐고 가리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새 과부가 지금 완전히 미쳐버린 겁니다. 뭐 이게 난리가 아니고 뭐겠어요? 이야기를 들은 선비는 마음이 짠해졌습니다. 참으로 기구한 운명이 아닐 수 없으니 말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하늘이 너무도 가혹하구나.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결심을 했습니다. 그 집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집이요? 저기 마을 한가운데 기와집이 바로 그 집이지요. 예전에는 그렇게 웅장했는데 지금은 을씨년스러워 보여요. 선비는 술값을 치른 뒤 그 집으로 향했습니다. 큰 기와집에 대문간이 있고 들어서니 문간지기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요? 나는 길을 지나가던 나그네요. 그런데 이 집안에 큰 고초가 있다는 말을 우연히 들었는데 그 울음소리가 하도 애달파서 그냥 지나칠 수 없어 들렀소이다. 위로의 말이라도 전하고 싶은데 혹시 부인들을 뵐 수 있겠소? 선비가 간청하자 문간지기가 안으로 들어가 허락을 받아왔습니다. 선비가 집 안으로 들어가 보니 새 과부는 대청마루에 나와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마르지 않았고 몹시 초췌해 보였지요. 선비는 정중히 인사를 한 후 말했습니다. 제가 우연히 이 집안의 기구한 사연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네요. 그러나 이럴수록 마음을 단단히 잡고 사셔야 합니다. 더 절망하면 무엇하겠습니까? 그러니 아직 희망을 버리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자 세 부인은 한마디씩 했습니다. 선비님 말씀이 맞지만 저희 아들이 언제 돌아올는지. 독자인데도 데려갔으니 정말 절망스럽습니다. 저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선비가 품에서 붓과 종이를 꺼냈습니다. 건방진 말 같습니다만 제가 글 하나를 지어드리겠습니다. 혹시나 도움이 되실지도 모르겠네요. 뭐 대단한 것은 아니니 너무 크게 기대하지는 마시고 제가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선비의 풍모를 보아하니 보통 사람이 아닌 듯했습니다. 세 부인이 보기에도 관상이 좋고 학식이 깊어 보였지요. 어떻게든 도움을 주시려 하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슬픔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찾아와 자신들을 위로해주고 혹시 해결할 수도 있는 방도를 알려주겠다고 하니 고마운 마음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비는 붓을 들어 종이에 글을 써서 정성스럽게 접어주면서 말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써드리기는 하나 수문장에게 사정해서 그 군영에 들어가시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들어가시는 것은 부인들의 요령과 수단에 달린 것이지요. 어떻게든 군영에 들어가셔서 반드시 대장에게 이 서찰을 올리십시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대장이 지혜로운 분이라면 혹시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너무 믿지는 마시고 그냥 한번 해보십시오. 선비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시니 희망을 가져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마음을 편히 잡수시고 가문을 잘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셔야 합니다. 선비는 그렇게 인사를 하고 떠났습니다. 새 과부는 문간까지 나와서 정중히 배웅했지요. 이튿날 새벽, 새 과부는 며칠을 다닐 행장을 챙겨 길을 떠났습니다. 자네들은 어찌 생각하는가? 정말 우리가 군영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글쎄, 모르겠어요. 하지만 해봐야죠. 안 되면 정말 죽을 각오로 할 겁니다. 군영 앞에 도착한 새 과부는 수문장에게 사정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들여보내 주십시오. 안 됩니다. 여인들이 어찌 군영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여기가 어떤 곳인지 알고나 오신 겁니까? 저희 아들이 여기 있어요. 꼭 만나야 한다고요. 못 들어가면 저희들은 여기서 죽을랍니다. 그러니 제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예, 저희에게는 그 아이가 전부랍니다. 제발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새 과부는 땅에 엎드려 간절히 빌었습니다. 그 모습에 수문장도 마음이 움직였지요. 아이고, 이 딱한 양반들아. 정말로 죽겠다고 작정하고 온 것 같으니 나도 이젠 모르겠어. 들어가 보시오. 하지만 무슨 일이 생겨도 난 모르는 일이오. 수문장은 새 과부가 찾아와 사정하는 일을 대장에게 전했고 대장도 그들의 간절함에 마음이 움직여 만나보겠다고 했습니다. 드디어 대장 앞에 선 새 과부는 떨리는 손으로 선비가 써준 서찰을 올렸습니다. 대장님, 저희의 간절한 마음을 담은 글입니다. 부디 읽어보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대장이 그것을 펼쳐보니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삼과 부지자는 십수경지 일장이라 만군중 지무인이면 구우일 모발리라. 새 과부의 하나들은 10명의 맹인이 지팡이 하나를 두고 다투는 것과 같고 10,000명의 군사 중에 사람이 하나 없다면 9마리 소에서 털 하나 없는 것과 같다. 이 글을 읽은 대장은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것은 정말 깊은 뜻이 담긴 글이구나. 새 과부에게 하나뿐인 아들은 맹인들에게 하나뿐인 지팡이와 같이 소중하고 10,000명의 군사에서 1명 없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지겠는가? 마치 9마리 소에서 털 한 가닥 뽑는 것과 같지 않은가? 겨우 2구절이지만 그 의미가 얼마나 깊었겠습니까? 참으로 훌륭한 글이로구나. 이 부인들의 마음이 이 글처럼 이렇게 간절할진데. 감탄한 대장은 새 과부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의 아들은 이 군영 밖으로 그냥 나갈 수는 없어. 군령이라는 것이 있고 나라의 법도라는 것이 있으니 말이오. 그럼 안 되는 건가요? 아니요. 대신 내가 심부름을 시킨다는 명목으로 보내주겠소. 이 글을 쓴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참으로 지혜로운 분이로구나. 그러면서 대장은 쪽지를 하나 써서 주었습니다. 이것을 수문장에게 가져다 주면 알아볼 것이요. 그러니 군영을 나가거든 그대로 집으로 돌아가시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집안을 잘 지키시오. 정말 감사합니다. 이 큰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새 과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아들이 돌아올 수 있다니. 그들은 땅에 엎드려 대장에게 감사 인사를 드렸지요. 한편 군막에 있던 귀나미는 갑작스럽게 불려나갔습니다. 귀나미가 나와 보니 새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지요.
귀남이와 새어머니는 기쁜 마음에 얼싸안고 또 다시 눈물 범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새 과부의 외아들은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이후로 이 집안은 천천히 다시 가세가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귀남이는 부지런히 일했고 새 어머니는 서로 도우며 집안을 꾸려나갔지요. 그렇게 몇 해가 지난 후 귀남이는 좋은 배필을 만나 혼인을 하였고 또 시간이 흘러 자식들을 많이 낳았습니다. 약속대로 둘째와 셋째 작은 어머니들도 각각 귀남이의 자식을 양자로 들여 대를 이을 수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지요. 겨우 두 구절의 한 시가 한 집안의 운명을 바꾼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절망스러워 보여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길이 열리고 진정한 지혜는 많은 글을 아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도우려는 따뜻한 마음에서 나오는 듯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작은 관심과 배려가 누군가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희망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사랑방 이야기였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만사형통하시고 평안하시고 꽃길만 걸으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